자, 테마 3번으로 가겠습니다. 테마 3번으로 가실게요. 자, 우리 주택법에는 사업주체라 부르고 건축법에는 뭐라고 불러요? 건축주라고 부르죠. 건축주가 되는 요건은 돈만 있으면 되죠. 돈만 있으면 되잖아. 땅만 사면 되니까. 그런데 주택법에는 사업주체가 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주택법의 사업주체는 등록을 해야 된다. 단독으로 하는 자와 공동으로 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봤죠. 주택법에서 단독으로 사업주체가 되고 싶다 그러면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한 자 우리는 등록사업자라 부르죠. 그럼 이 등록을 하는 자는 민간이에요, 공공이에요? 민간이죠. 민간은 못 믿으니까 등록해라 이 말이에요. 관리한다고. 그러면 믿음직한 국지공은 등록을 한다 안 한다? 국지공 등록 안 하죠. 그리고 공익법인도 있었죠. 공익법인 이런 자들은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험은 국지공이 등록한다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자, 공동으로 하는 자 있죠. 공동으로 하는 자가 세 개가 있었죠. 토지 소유자가 있고 주택조합이 있고 세 번째 뭐가 있어요? 고용자가 있죠. 얘들이 누구하고 공동을 한다고? 등록한 자하고 공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용자는 의무적으로 등록한 자하고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죠. 의무는 얘밖에 없다. 얘 두 개는 의무가 아니고 임의죠. 공동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단 말은 얘네들은 공동으로 안 한다는 말은 자기가 등록한다는 말입니다. 공동으로 한다는 말은 등록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쨌든 요 공동을 하는 얘네들은 등록을 해야 하네. 얘들도 등록 안 하죠. 그럼 또 얘들하고 공동을 할 때는 등록해야 된다 또 이렇게 물어본다고. 공동을 할 때는 등록 안 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특히 여기서 뭐가 중요해서 주택조합 옆에 괄호, 등록사업자 옆에 괄호가 중요하죠. 자, 리모델링은 세대수가 증가 안 하면은 공동사업주체 안 되죠. 여기는 조합은 등록한 자하고만 공동을 해요. 지자체나 공사하고도 공동을 해요. 얘들하고도 공동을 하죠.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단독사업자 중에는 등록사업자를 우리가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등록합니까? 국정한테 하죠. 주택건설 사업은 연간, 요거는 연간입니다. 요거는 한꺼번에 아니에요. 연간 20호, 20세대고.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예요? 30세대부터. 이걸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부터 등록하면 됩니다. 우리 이런 거 있었어요. 도시형 중에 원룸형 주택하고 집주인이 사는 1세대를 넣을 수 있었죠. 집주인이 사는 1세대는 작은 집에 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85제곱미터를 뭐 하는 거? 초과하는. 그럼 이때는 요걸 합해가지고 몇 세대? 30세대 이상입니다. 연간. 이럴 때는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대지는 연간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아까 사업계획 승인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혼동하시면 안 된다. 그 비등록 사업주체는 아시겠죠? 국지공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도 등록하지 않습니다. 걔는 1번, 2번, 3번은 공적주체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4번, 5번은 주택조합이나 고용자는 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등록한 자하고 공동으로 하니까 등록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2번 공동사업주체는 등록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 여기서 첫 번째 잡을 게 뭐라고? 고용자는 의무고 1번, 2번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고 두 번째 잡을 건 주택조합 옆에 괄호입니다. 세대수 증가 안 하는 리모델링은 공동사업주체 안 된다. 두 번째, 지자체 공사하고도 공동을 할 수 있다.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할 때는 등록사업자의 의무를 적어놨죠. 두 가지를 적어놨네. 자,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실 게 뭔가요? 얘네들이 나중에 이 사업주체가 우리 주택 보면은 뭐를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죠.
사학계획 승인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한번 보면은요. 아까 보셨잖아요. 사학계획 승인받으려면 공공은 빼고 민간은 대지 소유권 아니면 뭐 사용권 지구단위 기획구역 같으면 80%하고 나머지 매도 청구 대상이면 됐죠. 가져와야 됐잖아. 대지 소유권 사용권. 그러면 얘들이 만약에 사학계획 승인 받으려면 얘들도 뭘 갖고 와야 돼? 대지 갖고 와야죠. 얘들은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었잖아. 그런데 얘들은 공동을 하는 자는 반드시 대지에 뭘 갖고 오라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소유권. 이게 등록사업자하고요. 얘들의 차이예요. 얘는 소유권을 갖고 와도 되고 사용권을 갖고 와도 돼요. 그리고 지구단위 기획구역은 매도 청구가 인정이 돼요. 근데 얘들은요. 그런 거 없어요. 대지 소유권을 100% 갖고 와야 돼. 100%. 공동을 하는 자는 그래야 사업 승인이 나요. 단 우리 조합 중에 있죠. 지역 직장주택조합 있죠. 얘들은 몇 프로 소유권 있으면 돼? 95%. 나머지 5%는 매도 청구 인정하죠. 기억나세요? 리모델링은 대지 갖고 와야 돼. 아까처럼 결의를 받아야 돼. 결의를 받아 소유자들이 하는 거니까. 지역 직장은 대지 갖고 와야 된다고. 얘는 소유권 또는 사용권. 얘는 반드시 소유권. 소유권 100%. 지역 직장은 95%. 그리고 얘네들은 무슨 조건을 갖춰야 돼? 시공 능력이 있어야죠. 그러면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가 공동을 하면 결국은 누가 시공을 하겠어? 얘가 하겠죠. 그러면 얘는 시공자로서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얘가 잘못해서 귀책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면 얘는 무슨 책임도 져야 돼?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된다. 이런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무궁화꽃이 그렇게 피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박스 밑에. 그건 이제 십자가를 안 바꿨네. 공동사업 주체의 사업 시행이죠. 다음과 고의 요건을 갖추어서 뭘 신청해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라. 토지 소유자 등은 뭘 갖고 있어야 돼? 대지 소유권. 몇 프로? 100%. 괄호 안에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몇 프로? 95%. 아시겠죠? 95%. 자, 뭐 등록사업자는 시공요건에 다 뺐고 협약이 나와 있죠. 우리가 공동을 하려면 반드시 책임 범위라든가 비용 부담이라든가 권리 이런 내용에 관해서 당사자 간에 뭐가 체결되어 있어야 돼?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칸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착수 의무를 보겠습니다. 착수 의무는 아까 봤죠? 건축법은 허가받고 2년이고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받고 몇 년? 5년. 공고를 나눴을 때는 최초의 공고는 5년, 최초의 공고가 아닌 공고는 최초 착공 신고하고 2년. 그 5년은 연장도 되고 취소 사유도 되죠. 근데 2년은 연장 사유도 아니고 취소 사유도 아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뭐 등록사업자 간단하게 보셨는데 우리 이제 조합이 중요하죠. 어쨌든 뭐 조합은 매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테마 4번은 조합 비교입니다. 자, 우리 공법의 조합이 개발법도 나오고 정비법도 나오고 주택법도 나오죠. 그래서 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 조합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법, 정비법의 조합은요, 법인이에요. 법인이란 말은 뭐를 작성한다? 정관. 작성해서 인가받으면 설립이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자, 도시개발조합은 누가 설립한다? 토지 소유자. 이제 뭐 비교하는 거니까 같이 얘기해 봅시다. 정비사업조합은 누가 만든다? 토지 등 소유자. 개발조합은 누가? 토지 소유자. 맞죠? 우리 개발조합은요, 건축물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건축물 가진 자는 조합원이 안 돼요. 조합이 오로지 토지입니다. 토지 소유자 몇 명 있어야 돼? 7명. 이들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뭘 받아? 인가. 누구한테 인가 받는다고? 지정권자. 방금 지정권자 읽었는데 제 귀에는 시장 문수 등이라고 뭔가 또 환청이 들리고 방금 지정권자 읽고 바로 물어보는.
우리 개발사업은 관할관청이 누구예요? 우리 개발사업은 관할관청이 누구예요? 지정권자라니까.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아까 21처럼 이것도 1년 내려도. 정비사업은 관할관청이 누구예요? 시장군수 덕이죠. 시장군수 덕입니다. 관할관청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들한테 인가받고 검사받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정권자 인가받고 등기를 합니다. 설립 등기를 하면 이제는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인가받고 며칠 이내 등기한다. 30일. 등기를 하면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 법에 없는 건 민법에 무슨 규정을 준용한다? 사단 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자가 조합을 만든다는 것은요, 100% 동의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가 만드는 조합은 늘 뭘 공부해? 동의. 얼마의 동의 받으면 돼? 이거 공부하잖아. 아까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동의 공부했죠. 결의 받았잖아. 그거 공부하시는 거야. 자, 개발법의 동의는 간단하죠. 면적은 얼마? 3분의 2. and 총수는 2분의 1 동입니다. 우리 개발법은 면적이 커요? 소유자 총수가 커요? 면적. 정비법은 뭐가 커? 소유자.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여기는 3분의 2, 2분의 1 하면 3분의 2가 면적이고 2분의 1이 소유자 총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우리 시험은 그런 것도 바꿔서 물어봐요. 그런 것도 바꿔서 물어봐. 또 그리고 면적 동의와 총수 동의를 두 개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또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또는 두 개 다 봤. 동의는 그거 주의하면 된다. 그래서 지정권자 인가를 받는데, 자, 인가받은 사항을 그냥 변경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변경을 어떻게 한다? 다시 인가 받아야지요. 변경은 새로운 행위니까 다시 인가를 받아야지. 근데 경미한 변경하면 어떻게 한다? 그때 신고죠. 우리 개발법에서요, 경미한 변경할 때 신고하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조합밖에 없어. 아시겠죠? 개발법에는 경미한 변경을 신고하는 건 조합밖에 없다. 나머지는요, 경미한 변경은 그냥 변경입니다. 그냥 변경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경미한 변경은 두 개밖에 없죠. 우리 개발법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 방법 변경. 뭐 정비법에도 얘들은 경미한 변경이에요. 자, 설립 절차는 뭐 개발법은 크게 뭐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우리 정비법이 문제죠. 정비법은 이번에 추진위원회가 있죠. 정비법에는 개발법에 없는 규정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다? 정비사업 설립 추진위원회가 있다는 겁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 추진위원회는 언제 만들어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구추조시 기억납니까? 구추조시 구역 지정하고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만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 5명 이상이죠. 5명 이상의 위원. 우리 개발조합은 아까 7명이었는데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만들 때 5명 이상이 참여하면 됩니다. 자, 이들은 운영 규정으로 운영합니다. 조합은 뭘로 운영해? 조합은 정관으로 운영하죠. 추진위원회는 뭘로 운영해? 운영 규정. 자, 우리 조합 만들 때는 동의수가 복잡한데 추진위원회는 한 개만 만들어서 가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과반수 동의 받습니다. 위원과 운영 규정에 관해서 과반수 동의를 받는다. 그래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얘는 승인 받죠. 조합은 뭐 받는데? 인가. 조합은 인가. 추진위원회는 뭐 받아? 승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비리 때문에 그렇거든. 비리 때문에. 근데 공공지원하면 비리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지원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합니다. 공공지원. 이때는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구추조시 기억나죠? 구역에서 추진위원회 갔다가 조합 가는 건데 구역에서 조합으로 바로 가는 경우 있었잖아요. 추진위원회 만들 때. 자, 이번에 추진위원회 기능입니다. 추진위원회 기능은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걸 두 개를 적어놨네. 추진위원회가 안전진단을 요청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과거에는 추진위원회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추진위원회는 언제 나온다고? 구역 지정되고 나온다니까. 그럼 안전진단은 언제 하는데? 구역 지정하기 전에 안전진단 해서 정비계획 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안전진단 요청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공자 선정은
조합 설립 인가가 있고 나서 하죠. 조합 설립 인가 후 우리 시공자 선정도 몇 번 했죠. 조합 설립 인가 후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요 두 개는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선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자하고 뭐하고 설계자. 요 두 개를 선정 변경한다는 걸 기억을 합니다. 자, 특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한다고?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몇 번 이상 유찰? 2번 이상 유찰되었을 때. 2번 이상 유찰되었을 때. 우리가 조합이 아까 그 위에 체크 표시에 시공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선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조합이 시공자 선정하는 방법하고 똑같죠? 조합이 시공자 선정하는 방법하고 똑같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그 다음에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도 작성합니까? 시행계획서, 요게 개발법으로 치면 실시계획이죠. 시행계획서는 누가 작성한다? 시행계획서는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죠. 그럼 시행자는 추진위원회가 시행자예요? 조합이 시행자예요? 조합이지. 그렇죠. 그런데 계략적인 이 말이 빠지면 틀려요. 계략적인 시행계획서는 추진위원회에서 만들고 나중에 최종 시행계획서는 조합이 만든다고 해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의 업무를 누가 대부분 다 대행을 한다는 거예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대행하는 업무예요. 실질적으로 조합이 하는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하는 업무, 조합이 하는 업무를 대부분 누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아시겠죠? 그럼 나중에 시행계획 만들고 관리청계획 만들고 각종 동의받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얘가 다 대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조합 설립인가 받기 위한 준비 업무도 하고 밑에 뭐도 한다고 돼 있어? 창립총회도 한다고 돼 있죠. 창립총회. 창립총회는 언제 합니까? 일단 동의는 받아야죠. 조합 설립 동의는 받고 뭐를 하기 전에?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합니다. 동의 받고 인가 신청하기 전에 창립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창립총회에서 뭐 했던가요? 정관을 확정지었죠. 정관을 창립총회에서 확정지었습니다. 어떻게 어떤 결의를 확정지었어? 과반수 출석, 출석한 소유자 과반수 찬성. 이게 일반 의결 정적수죠. 그리고 우리는 임원 대의원이라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뭘로 정한다고? 임원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죠. 그래서 정관이 확정됐으면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대의원 뽑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를 선임해? 임원과 대의원. 이걸 선임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조합 인가를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조합 인가를 신청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정비사업 설립 절차로 갑니다. 절차는 똑같죠? 단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얘들이 정관 작성한다는 게 이제 그게 차이점이죠. 나머지는 똑같다. 정관 작성하고 뭐 받고 인가 받고 등기하고. 그런데 우리 정비법은 관할일 관청이 누구다? 시장군수 등. 우리 개발법은 아까 누구였어? 지정개발자. 이렇게 구분하세요. 시장군수 등이 인가 받고 등기합니다. 뭐 성격은 개발조합하고 똑같아요. 넘어갑니다. 자, 역시 뭐 설립 절차는 결국 동의받는 거죠. 동의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일단 얼마의 동의를 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재개발은 4분의 3, 2분의 1 동의받죠. 그러면 4분의 3이 크죠. 4분의 3이 뭐예요? 소유자 숫자. 정비법은 소유자 숫자 더 크죠. 면적은 얼마? 2분의 1. 그 동의서를 기억하셔야 돼. 4분의 3,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재건축은 주택단지 안이냐 주택단지가 아니냐 이렇게 두 개 나눠놨죠. 주택단지 안은 우리 집합건물이죠. 그래서 집합건물은 아까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죠. 전체에 대한 동의도 받고 동별 동의도 받았죠. 자, 그런데 차이점이 뭐다?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은 구의 동의 받았잖아. 구분 소유자고 의결권. 근데 우리 재건축은 의결권이라고 해요? 토지 면적이라고 해요? 토지 면적이라고 표현한다. 그 얘기는 구토라고 하는 거야. 구토. 그런데 또 차이점이 뭐다? 동별 구토는 동별은 구토를 다 안 받죠.
동의는 구분 소유자만 받죠.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토지 면적이 없어. 자, 어쨌든 리모델링하고 반드시 비교를 하세요. 리모델링은 전체 구의 얼마였어? 조합 만들 때 3분의 2였죠. 3분의 2. 그런데 재건축은 얼마예요? 4분의 3이죠. 4분의 3입니다. 리모델링이 더 완화되어 있죠.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동은 얼마 받아? 과반수. 동은 똑같네. 동은 과반수가 똑같고 전체는 리모델링은 3분의 2, 재건축은 4분의 3. 자, 그리고 여기는 주택단지는 동별 동의를 한 두 가지를 주의합니다. 자, 복리시설 있죠? 아파트 말고 복리시설 있잖아. 경로당도 있을 수 있고 뭐 상가도 있을 수 있고 복리시설 있죠? 이런 복리시설은 전부를 묶어서 뭐 한다고? 한 동으로 봅니다. 복리시설은 전부 묶어서 한 동으로 봐요. 그리고 동별 구분 소유자가 5 이하면 동의 안 받죠? 동별 구분 소유자가 5 이하면 동의를 받지 않는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상가 소유자 합해봐야 다 5명밖에 안 된다고 복리시설 우리 아파트는. 그럼 그들이 동의는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재건축할 때.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주택단지가 아니다. 우리는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재건축은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는 주택단지가 아닌 부분도 정비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죠. 자, 그때는 걔들은 집합 건물이 아니니까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는 얼마 동의받아? 4분의 3. 이제 토지 면적은 얼마 동의받아? 3분의 2죠. 이런 동의가 좀 어렵네. 자, 세 번째는 인가받은 사항이 변경이 나오죠. 요거는 신설된 내용인데 우리 공부의 변경은 새로운 행위잖아요. 변경은 다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다시 하는 게 맞는데 우리 정비법의 조합만 예외입니다. 자, 인가를 다시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동의를 다시 받습니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됩니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서 시장문서 등의 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물론 경미한 사항 변경은 뭐 한다? 신고하죠. 우리 정비법에 인가받은 사항의 경미한 변경 있죠. 조합도 인가받잖아. 경미한 변경하죠. 전부 신고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택법하고 정비법은 경미한 사항이든 뭐든 신고라 말이 나오고 수리 여부는 며칠이나 나오고 수리 여부 20일이라고 그랬죠. 20일이나. 아시겠죠? 20일. 그런 말이에요. 자, 조합원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도시개발법은 뭐 조합원이 간단하죠. 토지가 진짜죠. 토지 소유죠. 조합원은 결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토지만 갖고 있으면 무조건 뭐 한다? 조합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의권, 의결권은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죠. 토지 소유자니까 토지 면적이 다 다른데 어떻게 거기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줄 수가 없죠.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갖는다. 그러면 공유 토지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으면 공유는 무조건 한 명입니다. 대표하는 한 명만 의결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유가 집합건물법의 구분 소유자죠. 집합건물법의 구분 소유자라면 구분 소유자별로 다 의결권이 다 있죠.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이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법은 다 안다. 공란공고 있죠. 공란공고일 이후에 이 구분 소유권을 분할했죠. 쪼개가지고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어요. 동의받을 때도 이런 자들은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정비사업조합원은 당연히 토지 등 소유자죠. 근데 정비사업조합원은 특징이 뭐다? 재건축은 사업에 뭐한 자만? 동의한 자만. 아까 주택법의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마찬가지죠.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그럼 동의하는 자는 뭐 대상이다? 매도 청구. 매도 청구. 그래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매도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물어봅니다. 재개발 조합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된다 안 된다? 재개발 조합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 된다 안 된다? 되죠. 동의 안 해도 강제적으로 조합원 되는 거야. 아니? 공익사업이니까. 도시개발조합도 동의해야 조합원 된다. 동의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죠. 재건축만 그렇다는 거야. 정비법에 재건축만 동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수인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도 있네.
뭐 당연히 여러 명을 한 명으로 조합원 본다는 얘기는 가장 대표적인 게 공유겠죠.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공유는 무조건 한 명인데요. 그러면 2번, 3번은 공유가 아니라는 얘기죠. 소유자가 여러 명이죠. 그런데 1세대. 우리 정비법은 한 세대당 주택을 한 채만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많아도 한 세대라면은 조합원도 몇 명이다? 한 명이다. 세 번째가 좀 어렵죠. 조합설 인가가 났죠. 조합설 인가가 났어. 내가 집이 10채야. 조합설 인가 났어. 그럼 나는 나 조합원 한 명이잖아. 그렇잖아요. 조합설 인가가 있고 나서 한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여러 명이 양수해 가지고 소유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본래 한 명 거였잖아요. 그럼 조합설 인가가 있고 나서는 사면은 조합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건 어때요? 조합설 인가 나기 전에 정비구역이 지정됐어. 구역은 지정됐는데 조합 인가는 안 났어. 내가 집이 여러 채야. 나한테서 집을 한 채 샀어. 조합은 돼야 안 돼? 되는 거죠. 우리 정비법에서는요, 얼마든지 사고 팔 수가 있어요. 단 문제는 지금 한 사람한테 샀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내가 땅을 쪼개서 판 것도 아니고 집이 두 채 있었는데 내 집을 한 채 샀어. 그 사람 나중에 조합은 되는 거야. 조합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도 조합되고 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집이 두 채인데 조합설 인가가 나버렸다니까. 그럼 조합은 나 혼자잖아. 그러고 나서 나한테 집을 산 자는 조합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이 됐어. 내가 땅을 갖고 있어. 땅이 지금 내 갖고 있는 땅이 400평이야. 200평으로 분할을 했어. 쪼개가지고 샀어. 조합은 돼 안 돼? 그럴 때는 조합이 안 만들어져도 정비구역이 기준일이거든. 정비법은 정비구역이 딱 지정되면 쪼개가지고 사면은 조합은 안 돼요. 분할하면 그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비구역이 지정 안 됐어. 내가 땅을 막 10조각을 해서 팔았어. 그럼 소유자가 몇 명이 됐어 지금? 10명이 됐네. 10조각을 했으니까. 정비구역 지정 안 됐어.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됐어. 조합 만들어져서 다 조합은 돼 안 돼? 얼마인지 되지 그거야. 되지.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공공재개발이라는 거 있었죠. 공공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예정구역을 지정한다고. 그러니까 예정구역 기준을 해가지고 조합원 자격을 가리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게 공공재개발이에요.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볼에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을 거예요. 자, 밑에 3번 조합원 지위 전매 제한 있죠. 꼭 이번 시험에서 주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땅을 쪼갰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내가 집이 두 채인데 나한테서 사갔다. 이러면은 조합을 안 될 수 있죠. 조합설 인가가 났으면 만들어졌으면 내가 집이 두 채잖아. 그럼 나한테서 집을 사가면 그런 조합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몽땅 다 샀어. 내가 집이 한 채인데 조합설 인가가 있고 나서 그럼 내가 조합원이죠. 그럼 나한테서 내 집을 샀죠. 조합원이 집을 샀잖아. 그러면 조합은 돼 안 돼? 된다니까. 쪼갠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어요. 있는데 우리 정비법에는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못하게 막아놨다. 그러니까 이 전매 제한은 투기 과열지구라 말이 빠지면 틀리는 거야. 투기 과열지구라 말이 없으면 취득 한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투기 과열지구가 있으면 재건축은 언제부터 못 팔아먹어? 조합 설립 인가죠? 재개발은 언제부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안 된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 양수 옆에 괄호가 중요하죠. 양수가 뭐예요? 매매 증여 전부 양수죠. 매매 증여 전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만 가능하다고? 상속받는 건 제한하는 건 어디든지 없죠. 그리고 이혼으로 받았다.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상속, 이혼. 우리가 주택법에 가도 전매가 제한되는 허용되는 사유에 보면 이혼 나오죠. 배우자 주는 거. 근데 여기는 아예 괄호 속에 묻어놨잖아. 상속, 이혼으로 요거는. 그럼 우리 지금 결국은 그 괄호를 물어봐요.
상속으로 취득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혼으로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걸 물어본다 이 말. 그리고 다만 양도인이 다음과 그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않단 말은 역시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조합원이 될 수. 그게 뭐 1번, 2번, 3번, 4번 정도까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5번도 이번에 새로 5번, 6번이 신설된 거죠. 자, 신설된 내용이니까 한번 5번, 6번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1번, 2번, 3번은 뭔가요? 우리가 전매가 허용되는 사유 중에 전부 이사 가는 거죠. 이사는 세대원 전원이 간다는 건 기본이고요. 첫 번째는 부득이한 사유죠. 부득이, 근무, 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취약, 결혼 이런 사유로 가는 경우고 요거는 수도권 안에서 움직이는 거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수도권하고 관계없어요. 수도권하고 관계가 있는 건 전매 제한만 관계가 있습니다. 주택법에 전매 제한만 수도권 안에서 움직이는 거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예. 우리 주택 상황 자체랑 여기에서는 수도권과 관계없어요. 두 번째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가는 거죠. 세 번째는 어디로 간다? 해외. 체류는 몇 년? 2년.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죠.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사는 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라도 거주 기간, 소유 기간에 제한이 있죠. 소유는 몇 년? 10년. 거주는 몇 년? 5년 이상 요런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했다 하는 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5번은 지분형 주택이죠. 지분형 주택은 토지주택공사 등하고 공동으로 아파트를 지분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내가 파는데 지분형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판다. 아시겠죠? 누구한테 판다는 거예요? 토지주택공사 등. 아시겠죠? 얘하고 공유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형태는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5번, 6번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손실보상은 뭐냐? 만약에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후에 거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군가 취득했죠? 그럼 그 자는 조합원이 안 되죠? 그럼 이들에게는 뭐 한다? 현금으로 청산한다 이 말이에요.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걸 손실보상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거기에 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한다고 되어져 있죠. 그 말의 의미는 분양신청 기간을 정해놨는데 분양신청 기간 내에 끝까지 분양신청 안 하잖아요. 그럼 돈 줘서 내보내야죠. 그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보상한다 그런 뜻입니다. 분양신청하지 않은 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손실보상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비사업은 조합원에 관해서 이 지위전매 제한을 우리가 한 번 정도 점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원을 비교를 해보면 자, 임원에 관해서는 어려운 내용이 없죠. 임원은 대부분 들으면 다 아실 겁니다. 자, 도시개발조합은 의결권 있는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돼 있죠. 임원, 대임원 하면 전부 뭐? 정관. 그리고 임원 선임은 총회에서 꼭 해야 됩니까? 대의원에서 대행이 됩니까? 대행이 안 되죠. 정임위가 해산하는 거 했었잖아. 정관, 임원, 해산, 합병 이거는 대행이 안 되고 반드시 총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원은 반드시 뭐 한다? 총회에서 선임한다. 우리 개발조합은 의결권 있는 조합원 중에서 뽑는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의결권이 없는 자는 조합원이 된다 안 된다? 임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합원은 결격이 없고 아무나 되고 임원은 결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결격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격을 받죠. 우리 개발법, 정비법, 우리 주택법까지 공통 결격이 뭐예요? 미, 피, 피, 파, 금고 이상. 미, 피, 피, 파, 금고 이상. 미가 뭐예요? 미성년자. 피가 뭐예요? 피, 파.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이거는 중개사법에서 많이 들어봤죠? 똑같은 거예요. 그 위피피파. 그 다음에 금고 이상. 금고 이상도 똑같죠? 금고 이상. 중개사법에는 금고 이상은 결격이 되려면
이 법이요 다른 법이어도 돼? 공부 열심히 하네. 이 법 하신 분은 회개하세요. 어쨌든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주택법은 예외가 좀 있지만 그런 거 몰라야 돼. 그러니까 법 상관없고 근거 이상 있죠. 근거 이상이 근거 이상 해봐야 근거하고 뭐밖에 없어. 징역밖에 없지 뭐 그 위에 사형이 있는데 사형은 상관없잖아. 그러면 증력이나 근거에 선고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법은 전부 결격이 몇 년이에요? 2년이요 3년이요? 중개사법은 되게 헷갈리죠. 나중에 헷갈리게 됩니다. 헷갈리. 그래서 근거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는데 집행이 끝나야 돼. 선고받은 때부터 2년이요. 선고받은 때부터 2년이라 말이 안 되지. 만약에 근거 10년을 받았다면은 그러면 안에 있으면서도 뭐 된다 이런 말 아니잖아. 일단 딱 복역하고 나오고 나서 끝나고 나서부터 2년간 결격이다. 2년간 임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때는 유예 기간만 결격이에요. 거기까지가 더 공통이에요. 근데 우리 정비법도 똑같아. 딱 한 개 정비법만 있는 게 있죠. 정비법을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 100만 이상의 벌금 받았다. 이러면 10년. 우리 공법은 결격이 다 2년인데요. 정비법에 10년에 한 번 나온다. 그것만 달라요. 그것만. 자, 그래 나원의 결격. 우리 개발법에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에 있으면 판명되면 어떻게 한다고? 다음날 자격을 상실한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임원을 선임하고 해임하는 건 다 총회해야 되잖아. 총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결격에 해당되어 가지고 자격이 없어지는 건 총회할 필요가 없지. 왜? 법에 딱 정해놨잖아. 법에 다음날에 자격 상실한다고 정해놨는데 뭔 총회를 합니까? 두 번째, 겸직금지는 누구나 잘 아시죠? 임원은 겸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조합이든 같은 목적에 다른 조합이든 겸할 수 없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임원의 직무 조합원 또는 이사회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은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 조합장은 다 의장이죠. 자,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발법하고 비교하니까 뭐가 없어요?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 이 말이 없죠. 그러면 정비법에는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 법을 제대로 지금 손을 안 봐서 그래 지금. 우리 개발법은 손을 한번 본 거고 우리 정비법은 손을 안 봤을 뿐이지 정비법도 의결권이 없으면 임원 안 되지 똑같지. 그래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도 결격이 다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조합장은 다 의장이죠. 그 다음에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될 때는 뭘로 본다? 대의원으로 본다. 요거 하나 주의를 합니다. 뭐 개발법에는 직접 규정이 없는 내용인데 조합장은 대의원이 된다는 얘기죠.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고 의장이 되면은 조합장은 대의원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임원은 조합장 외에도 이사감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돼야 안 돼?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장만 대의원이 될 수 있다. 그거 하나 기억합니다. 자, 정비법에는 임원이 결격에 해당되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당연 퇴임한다. 당연 퇴임한다. 개발법 뭐라고 되어 있다고?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의미가 같다 다르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또 요걸 또 문제로 내가 바꿔가지고 또 이게 틀렸다고 하면 내는데 좀 심하죠. 그런 거 좀 심합니다. 나머지 똑같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임원은 어려운 내용이 없었을 거예요. 넘겨봅니다. 그런데 우리 정비법이 그냥 끝날 정비법이 아니죠. 임원의 자격을 정해놨죠. 이것도 최근에 신설된 거 아닙니까? 우리 조합 임원의 자격을 신설했는데 임원이 되려면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두 개 중에 한 개에 해당되어야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은 뭐다? 정비구역에 일단 거주하고 있어야 되죠. 거주하고 있는데 그 거주한 기간이 선임일 직전
몇 년 동안? 3년 동안에 정비구역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말이 좀 복잡하죠? 그럼 내가 지금 거주는 일단 하고 있는 건 기본이야. 거주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1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 1년은 계속해서 1년이 아니고 직전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1년. 아시겠죠? 합하니까 1년 이상이 된다.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든지 아니면은 토지 등을 몇 년 이상 소유를 하고 있든지 5년 이상 소유를 하고 있든지 이런 조건을 갖춰야 임원이 됩니다. 임원이란 건 조합장, 이사, 감사를 말하죠. 그 위에를 읽어봅니다. 위에를 읽어봅니다.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이것도 주의하세요. 조합장입니다. 요거는 이사, 감사는 관계없어요. 선임일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입니다. 이때는 계속 조합장은 떠나면 안 되고 만다. 거주를 해라. 만약에 상가 같으면 영업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이 인가 받을 때까지 계속 하라는 얘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의미가 뭐죠? 이때부터 건물 철거 들어가고요. 본격 이주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럼 조합장도 이주해야 되죠. 조합장이라고 건물 두드리 부시는데 니는 끝까지 버텨라. 이런 거 안 되잖아. 그래서 조합장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2번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 등 전문조합 관리인이라는 제도가 나오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주의를 해주세요.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 등은 아까 제가 임원, 대의원 하면 전부 뭘로 정한다? 정관. 다만 시장군수 등은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선정해서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임원. 근데 우리 추진위원회에서는 안 봤지만 추진위원회 있죠.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도 이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해요. 그때는 누구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일까? 추진위원장입니다. 그때는 위원들이 아니고 추진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하려고 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도 있고 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누구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려고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첫 번째,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 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몇 개월, 6개월 이상 선임이 안 되고 있다. 임원이 계속 공석이죠. 6개월 이상. 이럴 때는 시장군수 등이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누가 선정한다고요? 시장군수 등이 선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게 새로 신설된 거죠.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전문조합 관리인 선정을 요청을 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비법에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의결 정족수는 전부 과반수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임원 자를 때는 찬성이라고 표현 안 하고 동의라고 해야 돼. 임원 자를 때. 그러면 이 동그라미 2번이 결국 임원 자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동그라미 1번은 임원이 없죠. 그래서 지금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했는데 동그라미 2번은 임원이 있어요. 그런데 조합원들이 과반수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해가지고 전문조합 관리인 선정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그 임원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당연 퇴임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당연 퇴임한다. 자, 됐습니다. 그 밑에 뭐를 적어놨나? 자, 보세요. 밑에 또 무궁화 꽃이 한 피었죠. 조합 임원의 사임, 해임, 임기 만료 6개월 이상 똑같죠. 임원이 선임되지 않고 있으면 시장군수 등이 자, 조합은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자, 6개월이 지금 공석으로 있을 때 시장군수 등이 할 수 있는 게 두 개네. 임원 선임하자고 총회를 자기가 개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총회는 누가 소집하는 거야? 조합장이 하거나 임원들이 요구하거나 조합원들이 요구해야 되죠. 그렇게 하는 건데 시장군수 등이 임원 뽑는 총회를 이렇게 소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힘들어도 이 정도는 한번 봐주시고 가세요. 이 정도는 봐줍니다. 임원에 관해서. 그럼 우리는 지금 뭐 봤어요?
개발조합과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주택법에는 무슨 조합이 나와요? 주택조합이 나오죠? 요 주택조합. 주택조합은 뭐, 주택조합도 양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은데 조금만 쉬었다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